프랑스 작가 조제프 주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덕으로, 부자는 선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쳐라.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참 간사해서 수중에 가진 게 많으면 나도 모르게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곤 하죠. 여기 이런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안에 등장하는 큰 며느리인데요. 그동안 사용자분께서 돈 많은 며느리에게 종취급을 당하며 살았던 서러움을 이제는 다 해소하고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용자분과 함께 해주세요. 저는 톡톡 싸게 연박하는 짱입니다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음악. 요즘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움직여도 기운이 쪽쪽 빠지네요. 그래도 저는 지난 5년 전 서럽게 지냈던 걸 생각하면 현재 이런 더위라도 행복할 거예요. 그동안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었는지 아마 제처럼 멍청한 시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의 며느리들은 보통 고생을 안 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큰 며느리로 시집살아서 이미 그 눈물을 살았네요. 제 서러운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일단 사건의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큰딸 내려가서 그렇게 무시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그놈이 제 생각도 없이 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대로 될 리 없잖아요. 돈이 사람의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실 남편이 건강했을 때는 형편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 식사나 삶에 굶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원인불명의 병에 걸려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이 점점 안 보인다고 하면서 시작하여 어느 순간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봐도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되었고 나머지 한쪽 눈도 눈뜨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어요.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앞이 안 보이니 당연히 일을 수행할 수도 없었죠. 공장이나 사무직도 눈이 안 보이면 누가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 되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집안일만 하고 살아온 여자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써서 하는 것뿐이어서 그냥 공장에서 하는 생산직 일을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점점 기력을 잃고 몸이 쇠약해졌어요. 늙어가는 날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전화를 가진 초등학생이 더 앞서 나갈 것 같은데 남편이 병간호를 하다 보니 공장 일을 점차 할 수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12억을 이룬 지 3년째 되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좋지 왜 하늘은 착하게만 사는 데서 가슴 아프군요.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간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4명의 아이들도 모두 흉악범들로부터 잘 살아왔습니다. 어째서 남편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할 뿐이었어요. 아빠 없이 살아가야 했던 우리들은 불행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넋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물에 내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들을 위해라도 희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있는 엄마뿐이었기 때문에 전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칭찬을 듣지 못하고 남편이 돌아가신 것을 원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슈퍼우먼처럼 경제활동부터 집안일까지 전부 책임지며 제 한 번 갈아 넣었습니다. 아이들을 결혼할 때까지만 이를 악물며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됐어요. 둘 다 남자 아이들이라 식비도 만만치 않았고 남들 다 보내는 학원을 보내기 위해선 잠자는 시간도 아껴야 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자 학비 때문에 정말 막막했다 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애드인 연착비 정도는 마련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 전부 대학까지 졸업시키자 제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더군요. 노력에 대한 보상은 언젠가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부족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건전하게 자라도록 도왔죠. 그 결과
두 아이 모두 부럽지 않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 둘째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죠. 이제 남은 일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정말 아름답고 내성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1월에 결혼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찬찬히 들어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집을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제게 예쁜 꽃다발을 안겨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민규 오빠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힘이에요. 제가 빈말일지라도 그런 말을 들으니 감격스럽다고요. 요즘 어머니는 만화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남편의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꽃다발까지 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훌륭하다 싶었어요. 저건진 진짜 며느리 하나는 기똥차게 잘 얻었죠. 그리고 남편과의 연애 시절에도 못 받아본 꽃다발을 이제야 받다니 전에는 만주를 가주신 그 프리지아에게 발이 너무 소중해 거꾸로 말려 방문이 두고두고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가까이 살지도 않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저와 데이트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같이 쇼핑도 가고 등산도 가고 동네 운동장에서 배드민턴도 쳤어요.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지 둘째 며느리가 애교를 부리는 모습에 달라붙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딸 하나를 얻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죠. 미국에 사는 사돈이 제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그날, 저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훔칠 수밖에 없었던 아가, 앞으로 보고 싶어서 어쩌지? 어떻게 보러 가볼 수도 없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면 마늘 치마를 입으며 웃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옷을 자주 걸게요. 적게 쓰더라도 재미있게 사셔야 해요.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나는 몇 번의 놀이로 아쉬움을 달래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며 안아서 민규야, 어른들 말 잘 듣고 장인어른 고생시키면 내가 감수할게. 아가야, 남편이 잘못하면 나에게 바로 말해. 내가 직접 자식 다리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런 자는 며느리와 아들이 부하하며 웃었어요. 안 대표는 안 되고 뭐 어느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깨를 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둘째 아들 내외는 미국으로 떠나고 저는 한국의 큰 아들과 함께 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큰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바로 처음 말을 떼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첫째 말인조 두 아들들이 얼마나 눈이 또 분지컨면회를 도한 민구했어요. 신이 알기에 연인 빤치는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죠. 크면 의리는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고 지금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가 건물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돈이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둘째 아들을 결혼시킬 때 사동으로 맞는 회겠죠. 철저한 편집과 고려록에 처리해주셔서 문화님의 결혼을 시키실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더군요. 사도님은 계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들의 말씀하는 기본이 제 기준에선 헛소리 날 만한 그런 것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돈을 소중히 모아내 생을 죽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큰 아들을 시집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팽팽말소가 되었죠. 월세는 약 9개월이 남고는 하는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내시는 어때요? 대신 제가 카페에 일로 바빠서 집안일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허리가 그렇게 만점 아래인 주자면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부모 아까 그걸 하면 기겁하고 이런 여자들도 많은데 먼저 같이 살자고 해주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집안일을 해주는 거야 별것도 아니었어요. 평생 해오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 그러는 대로 하자고 해주자 맞아래듯이 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크면 의리가 성격에 참 똑부러지고 당돌해졌어요. 나긋나긋하고 애교 많던 둘째 마늘이와는 상당히 다르네요.
아들 집으로 짐을 옮긴 당일 애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앞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 건데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면 돼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게 대해주는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아, 그래요. 당연하죠. 나도 당신을 딸처럼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그럼 앞으로는 저를 엄마라고 생각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만드는 음식을 더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뻐하며 큰 먹을 먹기 위해서 삼계탕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많이 사들었습니다. 여러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소파에서 쉬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정성껏 요리를 해냈죠. 저가 금식할 때 시어머니는 제 신경도 안 쓰고 TV를 보다가 누워 계셨지만 그 모습조차 너무 고마워 보였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 때 지금처럼 따뜻하게 지내자고 말해주셨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친정만이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만들어진 삼계탕을 식탁에 차리고 아이들을 부르려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탁에 앉고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아들이 삼계탕의 맛을 좀 다르게 느꼈다며 의견을 나누었고 제 아들에게 이를 묻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다고 하네요. 살짝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가 편안하게 느낀 것 같아서 기뻤어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마늘은 곧게 자랄 비쌌으니 제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애들과 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부탁받아 우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집안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꼼꼼히 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며느리가 생활비를 더 줄 것을 약속하고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은 했지만 결국 변일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고 며느리도 30대 중반이라 아이를 가지려면 서둘러야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일하느라 힘든데 괜히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저에게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고 하죠. 우리 크면 일가 딱 그랬어요. 처음 할 때만 해도 저에게 엄마 하면서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어느 날 버터처럼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 시작은 집안일에 잔소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퇴근하고 오면 무슨 작업 반장이 되는 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집안 상태를 점검하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깜빡하고 빨래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세탁기에서 돌아온 후 발레를 찾아서 며느리 흰 블라우스 하나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하고 하얗던 블라우스는 검정색을 가진 세 곳의 물에 의해 회색빛이 나며 색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돌아오면 먼저 사과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집안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건조기 소리가 이상해져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손에서 빠르게 고무장갑을 벗고 며느리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굴러가고 있는 블라우스를 잡아내며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마기야 미안해. 내가 깜빡하고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려서 며느리가 확 쏴보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힘들게 9번이나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 줄 알아요? 지금 엄마가 입고 있는 티셔츠 20장도 더 낫다고요. 아, 진짜 옷을 왜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짜증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 옷장에는 무슨 쇼핑을 해야 할지 몰라도 차린 듯이 50개도 넘게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정도로 화를 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렇게 비싼 것은 민간 세탁소에 맡겼어야 했죠. 난 몰랐던 거지요. 그렇죠. 며느리가 애를 쓰면 소리를 재료더군요. 하아, 진짜 아니에요. 반열하라고 엄마가 다용도까지 주는데 세탁소에 맡긴 왜 막요.
세탁소가 할 일이 아니라 엄마가 일이잖아. 이렇게 대충 알고 6가지 그만뒀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라고 한 게 누군데? 누가 보면 제가 다니기 싫어서 그만둘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소리 지르는 며느리 모습에 너무 손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사람이 술사할 수도 있지. 그렇게 화까지 내야 되니? 요청 말이 너무 하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 치며 이렇게 많아지더군요. 악속술수를 부려서 집에서 나가 어딘가로 가고 싶다면, 어머니는 혼자 사실 때 일어나도 아무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떠나버려. 재현이 나가라는 말에 마음의 비수가 꽂힌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결혼시키느라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고 산 진 전체를 모를 줄 알고 말해요.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가 참 힘들어서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해서 며느리들의 투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와 합당한 말을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어렵겠지요. 돈도 없고 가게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은 빨리 소멸되죠. 더불어 살 만큼의 돈을 모으기도 전혀 불가능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실 여유도 없었죠. 제 입맛이 귀하다 보니 음식을 만들 때에도 비싸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했고, 빨래를 할 때에도 가장 비싼 세제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또한 결벽증이 있어서 성격 때문에 화장실을 매일 청소해야 했고, 청소도구와 세제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성인들이 쌌는데 지저분하면 얼마나 지저분할지, 왜 그렇게 자주 청소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나는 그날을 넘어 손에 든 한동안 침대에 눕고 눈물을 삼켜 참다가 다시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슬프기는 해도 내 처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었어요. 세려면 며느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예전에는 내 아들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젠 남편이 집에 있는지 여부조차 신경 쓰지 않더군요. 어느 날은 찌개가 너무 짜다며 밥상을 비워버렸어요. 어머니,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려면 이렇게 짠 찌개를 먹이면 내가 쌀을 어떻게 구할지 당신이 책임져야 할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찌개를 한 숟갈 떠보았지만 마대는 전혀 짜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외모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살찌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이어트 음식도 아닌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짜다고 하니 조금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왜 자꾸 다이어트란 더 그려하니? 또한 찌개는 원래 짭짤하게 먹는 것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건데 그러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화를 내었어요. 내가 샐러드를 먹던 찌개를 먹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튼 이거 다 못 먹어서 물 터져요. 제 처리하여 다시 끓여서 주는 거 알겠어요? 정말 어린애도 아닌데 박추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며느리 입만 맞추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허리보다 더 서운했던 게 아들의 태도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계속 화를 내고 있던 아들에게 눈치를 주었죠.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집안으로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엄마, 그렇게 좀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어. 연희는 몸매 관리를 위해 불러온 것인데 그걸 그렇게 짠하게 먹으면 엄마 건강에도 안 좋아. 그냥 다시 끓여주세요. 어머, 시간이 많잖아. 저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파서 선수만을 알아들였어요. 열마누라가 엄마에게 바락바락하며 듣는데 막을 수 없어서 일거리를 주고 자리를 떠난다. 아주 부유한 아들로 인해 사로잡혀 살면 정말 억울한 일이다. 그때 정말 화가 나서 하지만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찌개에 물을 끓이고 다시 매달았다. 그 후 이번에는 또 맛이 없다면 짜증을 내었다. 도대체 제가 뭘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찌개가 신고 하면 당연히 맛이 없지. 맛이 날 수 있겠느냐고. 진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그런 큰 며느리 곁에서 비슷한 생활을 계속하며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서 알아낸다면 날 다시 내려다봐 줄 거다. 앞으로 낮 시간에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일손이 모자라다는 상황이었고 주방일은 경험이 있지만 서빙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도 몰라서 컵도 만들 줄 모르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며느리로부터 계속된 부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보통 아침 9시까지 카페에 가서 오픈을 하는데 나는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들이 출근한 후,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처리한 후 며느리가 운영하는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며느리의 카페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했으며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분위기 또한 좋았습니다. 많이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꽤 재빠를 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12시 전에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메뉴를 가지고 앞치마를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켰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케이크를 먹었던 컵이나 접시 정도만 청소하면 되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커피를 만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재료 손으로 커피를 사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페라떼나 캐러멜을 만들었던 커피를 주문했는데도 이런 코드리도 한동을 올렸어요. 그런데 면허를 가진 분은 제게 커피를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갑자기 바닐라 라떼 2잔 만들라고 시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면을 짚어 이렇게 물었어요. 1. 연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날려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은 한 적이 있어야 할지 알았어요. 그래서 마늘 하나를 쳐다볼 때 손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손님을 걱정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정말 바빠 죽겠는데 안 와봐.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사장님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마늘이 주는 짜증을 참고 행주를 들고 빈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도와달라고 불러도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죄송했어요. 그 이후에는 며느리에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서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서로 상사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일을 배우며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을 배우는 과정 중 연일 짜증과 구박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직접 배우는 것보다 오후 4시쯤 다른 알바생에게 주로 물어보곤 했어요. 그 친구도 참 귀찮을 텐데 고맙게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알바생이 오늘이 월급날이라며 엄청 신나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월급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평소에 주던 생활비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스케줄이나 월급 날짜에 대해 며느리에게 말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음에 월급을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알바생을 새로 뽑을 때 신세가 일한 거니까요. 그러나 전혀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퇴근 후에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다는데 내게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어. 혹시 깜빡했을까? 그러자 며느리는 허리를 황당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같은 알바생인데? 처음 듣는 얘기네. 그 말에 반응하는 며느리를 보자 아차 싶더라고요. 아, 이에 날 월급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나도 너 카페 직원이잖니. 최저시급이라도 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펄쩍 뛰며 화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내가 월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생활비를 마련하고 채워주는 고마운 일을 해주시지만 왜 월급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또 월급을 받아서 사용할 거라면 예쁘고 어린이 같은 말을 듣기 싫어할 텐데 어떻게 엄마로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요? 집안에서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모습을 보니 어디선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노력을 무시당하니 매우 서운합니다. 얼마 전에 설명했던 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급하게 대타를 구해야 했습니다. 단말 핑계를 대며 그냥 공짜로 부렸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만만하지도 않았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날이 갈수록 삶이 불편해졌습니다. 실제로는 가족이지만 공짜로 도와주려 해도 상대는 고맙다는 줄도 모르고 냉담하게 대접하니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을 참지 않고 즉시 떠나려 했겠지만 현재 그럴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게다가 월급도 받지 못하니 돈을 모아 독립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이런 생활을 평생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립니다.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큰 사건이 그 뒤에 터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손님도 없고 일가 하더군요. 면봉리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을 내려주고 나도 잠깐 의자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풀었어요. 나에게 카드를 내밀면서 엄마, 지금 할 일 없지? 편의점점 가서 담배 에세 골드 일감은 사봐. 즉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며 어머니한테 담배 심부름 일은 제게 어색한 일이었죠. 그러나 제가 당황하여 입을 벌리고 가만히 서 있자 몇 마리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엄마, 내 말 못 들었어요. 4월이 되었으니 담배를 끊어야겠다. 아, 정말 못 보겠어? 그때 담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까 S 골드 사와라고. 경매를 하는 듯한 그 눈빛을 보고 그대로 홀린 것처럼 카드를 받아들고 카페에서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머리가 멍해진 채로 편의점으로 향했어. 편의점문 알고 들어가는 순간 왈 큰 머리가 나왔지만 꼭 참고 들어가며 며느리가 말했던 담배를 사고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체크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어. 전 발걸음도 뗄 수 없어서 밖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말았어. 그리고 손에 쥔 담배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되었어. 가슴이 아파서 자신을 탓하며 돌아왔어요. 불쌍한 사람아, 회로 고산에 있던 것을 느끼며 추가 한 번으로 가는 길을 걸었죠. 그냥 콱 따라서 폭탄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울고 있는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맞춘 것처럼 들려서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이 미국 가을날 남편과 함께 미니 가족 모임을 가지고 있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꽃을 보았던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한국 어디에 있을지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제 앞에 있었던 거예요. 좀 깜짝 놀라서 얼어붙은 채 말했어요. 사실 제 아들 애랑은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로 연락을 주었지만 속상해서 할까봐 그동안 자존심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 앞에서 차량에게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이다니 너무 민망해서 어딘가를 숨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모습을 본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서 제 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보고 흠칫 놀랐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 웬 담배? 엄마 담대표 전당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한평생 담배 연기조차도 싫어하던 나가 손에 담배를 들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1. 그게 사실이에요. 아, 이 형수가 사다 달라고 해서 그렇죠. 아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눈이 커졌어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화를 했습니다. 뭐, 선수가 형수가 무료로 엄마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켜?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 현수가 엄마를 괴롭히는 거야? 오,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건 야구. 저는 아들이 추궁하자 구간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해서 엉엉 소리내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큰 아들링을 살면서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비참하게 살았는데 아픈 것을 확 찔린 이 어둠에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서럽하게 울자 졸러서 울 거예요. 며느리는 절 하라는 말에 달려나갔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정말 형님이 저렴하게 입양해줬어요. 내게도 잘 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말씀하시는 그대로였어요. 둘째 며느리를 안아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빨리 포관하지 않겠다고 큰 양자에서 전화가 왔어요. 눈물을 금치 못하고 스마트폰을 건네자 둘째 아들이 제 휴대폰을 확향에 잡아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연결되자 죽음 주미로 분노를 토해내더군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높은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왜 이러셔요?
지금 손님이 계셔요. 아몬 담배 한 갑을 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자꾸 이러면 우리 집에서 나가니까 공짜로 먹여주고 채워주면 구름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의 표정이 무섭게 변해서 휴대폰으로 번지게 소리치더군요. 형수, 지금 그거 우리 엄마가 안 하는 말이에요. 예, 어른들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잠시 당황했지만 십전지지 않고 말했어요. 꼬마야, 막 돌아온 아빠가 엄마 전화를 왜 받아요? 아, 와 아니 저러면 진짜 가지가지 한단 말이에요. 저야, 이건 당신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 상관 말아요. 어떤 일이든 막 거두어 주었더니 정말 꼬리가 쌓인 며느리가 왜 그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계속 비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은 화가 폭발해 소리를 질렀어요. 아, 흐릿하게 및 승리하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돈 없는 아줌마야? 넌 돈만 많으면 다 되는 거야? 인성이 참으로 차가운 사람이야. 그래서 둘은 전화로 살벌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부서지며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둘째, 우리가 너를 다독여주면서 모두 잘 해결될 거라고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둘째 아들 부부는 나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한바탕 해야겠다고 하더라는데 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따라 짐을 싸고 큰 아들을 기다렸어요. 짐 속에서 폰이랑 이 집의 서재 물건인 라곤 옷까지 몇 개뿐이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큰 아들 부부가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둘레를 서성이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바탕 전쟁이 터트렸어요. 형, 미쳤어.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힘들게 우리 키워준 우리 엄마야. 어떻게 형수가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여기서 문장은 끝입니다. 말 좀 해봐. 둘째가 형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재료자 큰아들이 그 손을 벌려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알아 뭐 어쩌라고? 야, 솔직히 엄마가 나에게 못해줄 수 없는 거 있냐? 우리 처가에서는 집회조차에 조비센 옷까지 사주 정도 시는데 오늘 남쪽 중 여 중고하게 주고 재워줬으면 좋겠다 아냐? 엄마, 형편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은 있겠냐고. 이 계단이 허수 덕분인가? 왜 몰라? 왜 그러자 둘째가 물건이라도 집어던질 듯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넌 돈만 주면 영혼까지 팔겠다. 너 같은 건 엄마 아들도 아니고 내 형도 아니야? 주기,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지만 돈이 없으면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와 시끄러워요. 엄마, 우리 집에서 모두가 난리야. 다 꺼져. 꼬자국,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면 도련님이 엄마 좀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나는 이유를 말하고 싶어 했는데 이윤을 내고 싶어서 거지같이 살고 싶어 해요. 지금 나스틀에서는 바뀔 거라고 빨리 읽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서로 사이에 이런저런 일을 못하고 계속 발문만 난 채로 올라왔습니다. 살 때 두 아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봤어요.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둘째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둘째 막내가 큰 소리로 을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항상 성숙하게 행동하던 둘째 며느리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혼나니 이제 형님이 아니라 생계년처럼 돈에만 집착해서 돈을 채워주면 얼굴도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계속 돈만 돌리고 있잖아. 내 것만 덕이라도 있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지. 진짜 부자들은 너처럼 돈에 의지해도 안 무너지고 돈 몇 푼 가지고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그러자 큰 며느리가 이 여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둘째 며느리에게 달려들려 하였지만 둘째 며느리는 최친 가방을 들더니 제 팔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이런 인간 말종이라고 더 말 섞어가지고 가짜기만 써요.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가서 우리랑 살아요.
이렇게 말하며 둘째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그 집을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제이처럼 살아온 그 집이었고 평생 처음으로 아들 내외와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겼습니다.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조차 못 갔다 왔던 곳이었습니다. 다녀온 저인데 둘째 아들 내외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궁리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유명한 관광 명소를 보고 수상 스포츠도 즐기고 비싼 호텔에서 조식을 먹어보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둘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네 집은 정말 우리 집 같았어요. 평소에 영상통화할 때 집 내부가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집인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사돈 어른의 일을 잘 배워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셔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신다고 했었어요. 알고 보니 크면 에리가 해도 돈이 많지만 둘째 마늘이 내는 것은 상상 초월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서 이만큼의 성공을 거뒀으니 사준 어른도 참 훌륭하신 분들인 거죠. 아무튼 저는 아들네 집에서 온갖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며느리한테 서구박받았던 그 시간은 다 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둘째 아들의 도움으로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그 날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깔끔한 월세 집을 구해서 살고 있어요. 나는 매일을 짜증내고 화를 내던 그 무선하고를 더 이상 보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고 이제야 살아갈 것 같더라고요. 아, 그동안 나는 그렇게 멍청하게 우울해지고 살았나 봐.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둘째 아들에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엄마 마음이 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자식에게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무튼 요즘 저는 아주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들이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부모를 초대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아들네 집에서 살게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승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동안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는 시간에는 평소에 배우고 있는 것을 봐주려고요. 저는 꽃꽂이를 배우고 싶어 해요. 이런 것은 거의 아줌마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난생 처음으로 귀향이 있는 아줌마 놀이에 푹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집을 나온 후 큰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제 집안일도 공짜로 도와주고 카페에도 무료로 일해줄 노예가 한 명 있다면 돈을 쓰더라도 사람을 고용할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금 활동을 했는데 설마 도우미가 필요할 때는 없을 거예요. 또한 저를 외면하더라도 큰 아이들은 평생 집안에서 짜증을 받아주지만 초가에서 빌빌 울려 사랑을 주겠지요. 저는 앞으로 아들이나 따라온 것은 얻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 겁니다. 오늘도 영어 학원에 다녀오는 길에 둘째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온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둘째 며느리가 정말 아름답게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이런 날씨인가 봐요. 어머님, 더운데 걸어 다니지 마시고 택시를 이용하세요. 얼굴이 타면 저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우리 귀여운 둘째 며느리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소중한 존재 있으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며느리를 주신 걸까요? 요즘엔 매일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큰 며느리로부터 구박을 받아 고생했지만 미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저의 결심에 관련 없이 이러한 혜택을 누려도 되지만 아쉽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아들 부부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앞으로의 밝은 미래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앞날이 꽃길만 되길 바라며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음악